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경기건축문화재의 시민건축대학의 일환입니다. 저는 경기도 건축가협회 회장 신동규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에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강당 같은 데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원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주택 이해하기, 두 번째는 목표 설정하기, 세 번째 대지 선택하기, 네 번째 배치계획, 다섯 번째 평면, 여섯 번째 인면, 일곱 번째 구조, 여덟 번째로 예산 세우기, 그리고 세금 절세하기, 이런 순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원주택 이해하기입니다. 전원주택의 발생 배경은요, 도시의 인구가 집중해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해졌죠. 그래서 복잡함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요, 도시 생활은 굉장히 바쁘죠. 바쁘고 각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희망이 전원주택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또 요즘에 이제 도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70% 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공동주택은 다 획일화된 이런 그 주택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원도 없고요. 그래서 좀 개성 있는 주택에 살고 싶은 분들이 이런 전원주택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은요, 교통이 도시는 너무 혼잡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가 뜨거워지는 도시의 열섬 또는 소음, 진동, 냄새, 또 유해가스 같은 이런 각종의 공해 그리고 재해 이런 것 때문에 인간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협이 좀 적은 시골에 가서 좀 살고 싶다 하는 열망이 전원주택의 발생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 이런 데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전원주택의 발생 배경 중에 하나고요. 또 조용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 또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어린 시절은 대부분 다 시골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또 향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또 자기만의 개성, 또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이런 또 욕망도 있고요. 행복과 웰빙을 추구하는 요즘 현대의 경향이 잘 어우러져서 전원주택에 대한 요구가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원주택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원주택 하면 제가 늘 쓰는 그 우스갯소리입니다. 전원주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전원주 씨께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주 전원주입니다. 네, 여러분 재미있으시죠? 워낙 웃음이 적은 요즘이라 여러분들한테 좀 웃음을 선사하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전원주택의 정의를 보면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요, 시골의 자연의 모습이 유지된 지역이고 또는 그 수요자 사시는 분들은 주로 도시 생활자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도시에 살다가 그리고 이제 형태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의 형태고요. 주로 이제 충분한 녹지 공간이 있고 마당이 있다는 말씀이죠. 또 주위 환경이 자연하고 이렇게 잘 접촉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고요. 요즘에는 또 이 전원주택도 여러분들이 모여 사시는 동호인 주택이라든지 취미 주택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원주택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단점도 이렇게 있습니다. 단점 중에는요, 교통과 상하수도, 통신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의료, 문화, 쇼핑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렵다. 혜택을 받더라도 좀 거리가 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다른 점이 유지 관리를 주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난방비가 비교적 많이 들어서 좀 어렵고요. 또 원주민들 원래부터 사시는 분들하고 불화가 있거나 또 잘 소통이 안 될 경우에 이런 단절감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골 냄새를 참 좋아하지만 또 그 거름 냄새, 똥 냄새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또 해충들, 모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초, 거미줄 이런 것들도 또 직접 제거해야 됩니다. 뭐 또 이런 것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만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도 그 다음 주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수고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 도둑 같은 거를 비교적 이제 도둑이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으면 들어올 때가 하도 많으니까요. 그런 거의 문제.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나중에 팔 때 아파트처럼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 3년간 잘 팔리지 않아서 환김성이 부족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의 기회가 적고요. 출퇴근 거리가 또 멀 수가 있고 도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 또 이제 급한 병이 생겼을 때에 병원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의외로요, 외로움을 또 못 견디시는 분도 있고요. 시골 생활이 좀 따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로움, 따분함 이런 것들도 또 전원주택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전원주택의 목표 및 방향 정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주택의 건축 과정을 먼저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이제 기획 단계고요. 기획은 건축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실 분이 땅을 장만하거나 또는 자금 계획을 세우거나 규모를 정하거나 언제 짓는다고 시기를 결정하거나 시공자와 설계자를 선택하는 거, 이런 단계를 기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건데 건축가가 기본 계획하는 거죠. 계획 도면이라고 하는데요. 계획을 한 다음에 건축주와 잘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잘 서로 의견이 맞으면 실시 설계하는 단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실시 설계 단계에서 시방서도 쓰고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견적도 내보고 인허가를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인허가가 나면 시공을 하게 되겠죠. 여기 이제 시공 건설업자가 주로 시공을 하는데요. 소규모의 건물은 주로 이제 시골에 계시는 어느 정도 자격이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이 끝나면 시운전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건물이 잘 작동하는지, 보일러는 잘 작동하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단계를 시운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유지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은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다 해주는데 단독주택은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공동주택의 목적 및 방향 설정하기를 알아보면 먼저 본인과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의 미래의 방향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래에 어떤 집을 살 건지, 어떤 집에서 살 건지, 인생 계획하고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만 좋다고 시골 내려가시면 혼자서 사시게 되죠. 부인이 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시골에 가 보니까요, 남자들만 우글우글하고 매일 술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주택인지 주말에만 갈 건지, 농사를 지을 건지,
또는 뭐 고향으로 돌아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관리하고 사용할 건지 또는 뭐 가끔 펜션으로 임대를 줄 건지 이런 것들도 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지어놓고요, 펜션으로 이렇게 주말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방법, 요거는 뭐 직접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펜션으로 운영할 때는 유지관리도 일부분 해주는 이런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경제 수준을 고려해서 적정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저는 자기의 재산, 자기 재산의 최대한 3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컨하우스니까요. 본인의 집이 시골에 도시에 있고 또 하나를 장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이주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럴 경우라면 30% 이내에서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갈 건지 은퇴하고 갈 것인지 이렇게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대부분들 이런 것이 이제 불안전하니까요. 잘 모르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임대를 얻어서 1년 동안 그런 살아보는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시골 생활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원주택을 설계할 때 어떤 것에 또 이렇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 생활은요, 과거처럼 이게 돈을 막 추구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생활의 쾌적함,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삶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다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생활에 불편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가사노동, 또 여자들이 이렇게 가사 활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이런 기능과 설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손님을 받으려고 또 전원주택 이렇게 크게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절대로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손님 처음에 한두 번은 좋은데요. 계속 오게 되면 손님 접대하다가 이거 허리 부러진다는 얘기 많이 나오니까요. 손님 고려하지 마시고 손님 오시면 거실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부차적인 고려 대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좌식과 입식 공간을 구별하자, 이런 얘기인데, 좌식은 이제 옛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골에 살 때는 전부 의자 없이 앉아서 지냈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의자 생활을 하는데, 또 시골에 가서 너무 또 이 의자 생활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제 또 옛날 좌식 생활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온돌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침대가 아니고요, 온돌방에서 이렇게 뜨뜻한 데서 자고 싶으신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좌식과 입식이 이렇게 서로 겸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기 영합적인 것보다는 자기의 독창적인 개성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환경하고 잘 맞는, 주위 환경과 맞는 이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또 전원주택은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게 고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미적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은 거기에 덧붙이게 되면 미가 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는 차차차차 만들어가는, 특히 이제 정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버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차츰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난방에 대해서들 걱정이 많습니다. 냉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태양광 전지, 그 다음에 태양열 난방,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열 냉난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돈 들여서 하면 굉장히 비싼데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지 선택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지 선택하기는요, 가장 어렵고 또 힘들고 발품을 팔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이렇게 다니셔야 됩니다. 저는 참고로 한 10년 동안 전원주택지를 찾으러 다니는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결정장애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아다녀 보시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바로 또 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본인의 특성과 잘 맞아야 되겠죠. 따뜻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쪽으로 가면 좋겠고요. 조금 시원한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쪽을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바닷가나 강가 이런 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바닷가, 강가는 나쁜 점도 또 같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다든지 또 비바람이 불 때 굉장히 또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방향, 우리나라 사람들 남향을 좋아하죠. 그런데 워낙 요즘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북향도 요즘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햇빛이 잘 드는 곳이어야 되는 것은 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야 여러분이 또 이렇게 채소 같은 것을 잘 키워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환경이 양호한 곳, 주변에 공장이라든지 축사, 특별히 축사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죠. 또 뭐 큰 고압선 같은 거, 절개지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통 같은 것이 좋은 거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학교 보낼 학생이 있으면 학군 같은 것들도 해야 되고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팔 때를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래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적인 조건인데 이건 또 매우 어렵습니다. 전원주택이 허가가 나는 지역이 있고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골에 가시면 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사시면 전원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없고요. 농림지역 이런 거 사시면 전원주택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요, 토지의 여건, 땅이 처한 이런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 짓기에 유리한 형상을 가진 땅이 좋겠죠. 너무 좁은 땅은요, 집 짓기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폭이 약 15m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고 긴 땅 이런 것들은 버리는 이런 토지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급한 경사지나 또 이렇게 굴곡진 곳, 낭떠러지기 이런 땅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전한 평지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경사, 그러니까 남쪽으로 약간의 그 1m 이내에 고저차가 있는 것을 좋은 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의 크기는요, 200평에서 약 400평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평 정도 되어야 정원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크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땅을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데 땅을 그러니까 지금 전답에서 밭이나 논에서 집을 짓는 땅으로 바꾸는 걸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요. 이 바꿀 때 돈이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면적을 바꾸기는 어렵고요. 약 200평 정도에서 200평 미만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크게도 바꿀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또 소비세가 재산세가 더 많이 이렇게 물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지로의 전환은 200평으로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도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전기죠. 전기 안 들어오면 또 뭐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통신, TV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없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그 도로하고 전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은 이제 지하수를 퍼도 되는 거고요. 하수가 없는 경우에 그 하수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화조를 묻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번에 태풍이 불었을 때도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에 떨었던 적이 많거든요. 또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든지 신경통을 앓는 분들은 또 그 통증이 심하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가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또 산에 바로 접한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여름철에 산사태가 날 우려가 많겠죠. 그래서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대지를 선택할 때의 물리적인 조건은 햇빛이 잘 드는 곳, 바람이 잘 통하는 곳, 전망이 좋고 공기가 신선한 곳, 또 집안이 이렇게 매운 땅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침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안이 견고하고 물 빠짐이 좋은 곳, 조용하고 양호한 환경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대지의 형상은 네모, 직사각형이나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런 것들도 좋고요. 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해보면 너무 네모난 땅은 재미가 없습니다. 울망졸망한 땅이 건물의 형태도 또 울망졸망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지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또 북쪽이 조금 높고 남쪽이 낮은 남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진 이런 땅이 물 빠짐도 좋고 햇빛도 잘 듭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경사가 진 이런 땅들은 조금 좋지 않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를 선택할 때의 사회적 조건, 이거는 교통이 편리한 거, 통근거리가 적당한 거, 도시 기반 시설이 있는 거, 학교, 의료,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또 시장이 가까워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먹고 살려면 채소도 사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이러니까요. 또 공해가 없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법규적 조건에 적합한 곳,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입도로 확보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입도로가 있는 경우, 지적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상의 도로가 없더라도 현황 도로가 있으면 지적도를 여러분이 떼어봐서 도자라고 도가 붙어 있지 않는 땅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이제 현황 도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골은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담당 공무원, 건축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건 허가를 내줘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를 쓰고 있는 현황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을 받겠죠. 또 하나는요, 국공유지. 대부분 하천은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소유하거나 시가 소유하거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죠. 거기에 설치된 정부에서 포장한 도로, 이런 도로는 또 도로의 지목이 아니라도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로를 여러분들이 도로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개설한 도로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엄연한 도로인데 실제로는 도로 지목도 아니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해놓은 사도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가를 내려면 그 사람한테 사용승낙서라는 걸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땅인데 누가 사용승낙서를 무료로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땅은 잘 살펴서 사야 되겠습니다. 살 때 사용승낙서를 받으면서 같이 사야 되겠습니다. 네, 개인이 만든 도로는 인정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적도상에는 맹지라고 하는 건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공유수면과 접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공유수면은 조금 전에 그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건 하천을 얘기하는 거고 국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나 국어부지는 대부분 시나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교량이나 이런 도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도 현재는 맹지지만 여러분들이 그 땅을 도로를 개설하거나 교량을 개설해서 진입도로를 만들면 그 땅의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다음 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맹지가 있으면요, 도로가 현재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도로를 내든지 이런 부분에 도로를 내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줘야 맹지는 건축 허가가 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현재 상태는 맹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땅을 잘 확보해서 진입도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런 땅을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맹지는 굉장히 쌉니다. 도로가 있는 땅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싸게 사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진입도로를 사게 되면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말씀입니다. 맹지에 도로를 내는 방법, 그래서 몇 가지를 뭐 말씀을 여기 저 슬라이드에는 넣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여서 이렇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 사용 승낙서, 다른 사람의 땅을 도로만큼 이렇게 사용 승낙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만큼을 사서 사서 또 도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국어가 있으면요. 국어가 있으면 그 국어를 건너가는 다리를 설치해서 이렇게 맹지를 해소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습상 도로라고 해서 오랫동안 도로는 아닌데 오랫동안 사람들이 옛날부터 다녔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습상 도로이기 때문에 민법상 20년인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요, 그것을 임의대로 땅 주인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도 또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보자라면 원칙적으로 맹지는 손을 안 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초보자를 면하신 분들, 진입도로를 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맹지를 사서 또 자기 땅으로 만들면 부가가치는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기획부동산 같은 데서 부동산이나 이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땅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수십 채의 이렇게 땅을 분할해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도로를 굉장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림상 도로인데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청이나 시청이나 군청에서 발급하는 지적도를 잘 떼어보시고 거기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것도 이제 기부 체납을 한 경우에 사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땅을 살 때는 도로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건물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치 계획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 계획은 땅에다가 건물을 안 치는 것을 배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가까운 곳에다 대문을 내는 거죠. 도로가 없는 곳에 대문을 낼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을 들어와서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죠. 차를 대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마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출입 동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이렇게 앉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앉힐 때는 1층 평면을 같이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현관과의 관계, 또 후문, 뒷문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발코니 이런 것들의 위치를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남향 배치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이런 배치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정남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남향이라든지 동서향이라든지 남서향이라든지 이런 향들도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단 같은 걸 만드는 경우, 계단도 이제 높이 차가 있을 경우에, 땅에 높이 차가 있을 경우에 계단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물 흐름 같은 거, 물이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계단을 또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무릎 아프신 분들, 노인분들이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계단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주택은 텃밭을 끼고 있죠. 그래서 텃밭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것도 또 배치 계획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농작물을 키우게 되면 또 많은 손이 가기 때문에 농작물을 수확해서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
또 물을 주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과의 관계를 잘 고려해서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반드시 외부 수도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청소에도 쓸 수 있고 또 이런 채소밭에 물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문과 담장, 시골에는 이제 대문이 없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생울타리 같은 쥐똥나무나 사철나무 같은 걸 심어서 울타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문을 잘 설치한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문의 값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문과 담장의 값이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집을 짓는 것만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하수도 배관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또 빗물을 어디서 모아가지고 바깥으로 뺄 것인가, 정화조의 위치를 어디다가 둘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을 또 어떻게 꾸며야 아름다운가, 어떻게 꾸며야 기능적인가,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장래의 증축. 뭐 건물이라는 것이 늘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을 한쪽에 이렇게 남겨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시골집은요, 창고 있어야 되죠. 창고 있어야 되고 장독대 있어야 되고요. 차고도 시골은 추우니까 눈비가 왔을 때 차를 보호할 수 있는 차고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는 여러분들이 뭐 슬라이드를 같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몇 가지를 내놨고요. 주로 이제 직사각형 대지에 어떻게 배치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지의 북쪽에 건물을 이렇게 배치하고 남쪽으로 정원을 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남쪽 도로가 아니고 북쪽 도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로면에 붙여서 건물을 배치하고요. 그 남쪽에다가 정원을 두어야 햇빛을 잘 받고요. 그 정원에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서 방향의 대지가 있을 경우에 남북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요. 도로에 주로 붙여서 건물을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남는 방향에다가 이렇게 정원을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직사각형에만 우리가 직사각형 땅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땅은 제가 이제 분당에 설계한 집입니다만은 땅이 굉장히 이렇게 울멍줄멍한 이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쪽에는 이렇게 카페를 두고요. 한쪽에 살림집을 둔 이런 집인데 이렇게 울멍줄멍한 집도 잘 활용을 하면 재미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은요, 쇠목골의 땅에서도 또 건물을 배치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꼭 직사각형의 땅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다각형의 땅들도 설계하기에 따라서 아름다운 집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경 계획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드리면 여기 사진이 아주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장독대를 잘 만들었고요. 또 소나무도 잘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잘 꾸미는 것이야말로 또 우리가 시골에 전원 생활을 하는 즐거움이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이런 정원은 한 번에 다 이렇게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요. 몇 년에 거쳐서 차츰차츰 이렇게 완성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경 계획에서 좌측에 있는 그림은요, 부부가 이렇게 조경을 잘 꾸며서 어떤 조경 대회에서 상을 받으신 이런 부부의 정원인데요.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죠. 요즘에는 이렇게 야외에만 또 정원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실내 정원도 많이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실내에다가도 이렇게 정원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 조절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내 정원을 만들 경우에도 사람의 손이 많이 가게 됩니다. 적정한 습도를 또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고 햇빛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만 식물이 자라기 때문이죠.